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3%포인트 낮은 21%대를 기록하며 20%선이 붕괴할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정평가 역시 7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물가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었더니 긍정평가가 21%였습니다. 직전 조사인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더 낮아져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70%로 일주일 만에 3%포인트 높아져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과 5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지지율이 모두 낮아졌는데 60대에서 가장 많은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에서 각각 5%포인트와 7%포인트 하락했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의대 정원 확대가 1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교, 국방안보 순이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후엔 물가와 경제 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도 각각 꼽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습니다. 28일엔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곧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대통령 기자회견과 영수회담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지율 반등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의도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거부하는 인증사진을 올리자 여당에서 이 축하난이 무슨 죄냐, 옹졸하다 반발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어젯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렇게 어퍼컷을 날린 걸 두고도 야권에서는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버립니다란 쪽지가 붙은 축하난이 복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다른 난은 보낸 사람이 적힌 리본이 싹둑 잘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22대 국회의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는데 이 축하난을 거부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인증사진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을 사양한다고 했고 민주당 김원희 의원도 축하난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저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축하난이 무슨 죄가 있냐며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불통의 정권은 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것을 놓고도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치 없이 어퍼컷을 날리며 똘똘 뭉친 친구들과 일진놀이 할 때가 아닙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지적하며 술 파티를 할 때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구희진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명품백 수수 의혹,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그간 제기됐던 7가지 의혹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특검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쟁할 궁리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에 들어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 의혹 등 총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전날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겁니다. 특검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한해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딴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야권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이 민생과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수사 방해와 정쟁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논의가 불붙은 이 종부세 폐지론에 정부와 여당도 찬성 의사를 보인 겁니다. 실제로 합의가 되면 이 종부세가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9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은 12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대통령실이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취임 후엔 세율을 낮추는 등 개편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종부세라고 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입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이건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야당에서부터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종부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며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간보기에서 하면 던지고 부자 감세 또 이따가 들고 나오고 제발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제안 논의로 가지 않기를. 실제 정부와 여야가 종부세 폐지로 의견을 모으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19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을 꺼낸 건 민주당 흔들기를 위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종부세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은 노 관장이 크게 이기면서 일단락된 가운데 오늘은 SK 측이 노 관장에게 SK 건물에서 나가라고 낸 소송의 재판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는데 이 소송을 비롯해서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녀에게 낸 위자료 소송에서 2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납입니다. 2000년 12월 SK 본사인 서린빌딩에서 개관했습니다. 그러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오늘 열린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SK 측에서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다면 종결해도 된다며 다만 SK 측이 어제 선고에서 언급된 내용의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히 조치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노 관장은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고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씨는 한남동 자택에 무상으로 있게 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노 관장에겐 1심 선고 이후 생활비를 끄는 반면 김 씨에겐 그동안 쓴 돈이 219억 원에 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김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결론은 다음 달 21일, 김 씨와의 소송 선고는 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제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의 300억 원대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보관해온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법정에 제출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JTBC 취재 결과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 또 최태원 회장을 뜻하는 최서방 32억 원을 포함해서 금고와 방, 별채에 각각 얼마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제목은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 상황이었습니다. 선경 300억, 최서방 32억이라고 써 있고 금고, 방, 별채, 그리고 1억 원, 5억 원, 10억 원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적혀 있는 돈을 모두 더하면 9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13년 전 추징금 수사 때도 검찰에 압수 안 된 메모가 딸의 이혼 재판에서 제출된 겁니다. 이미 30년 전의 일이고 추징금을 다 낸 데다가 노태우 씨가 고인이 돼 더 이상 수사를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록도 3번이나 확보해 살펴본 뒤 SK의 비자금이 간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SK는 당시 노 씨를 수사했던 민유태 전 검사의 진술서까지 내면서 반박했습니다. 수사 당시 SK로 노 씨 비자금이 들어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빠졌던 최 회장 모친으로부터 받은 미술품과 동거인 혼외자의 학비, SK 주식까지 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SK 측은 오히려 당시 사돈이었던 육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예고했기 때문에 비자금 유입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SK 주가는 오늘 또 11% 급등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오히려 주가를 부양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관건은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현금 1조 4천억 원을 마련할지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제 9% 급등했던 SK 주가는 오늘 또 11%대로 올랐습니다. SK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겁니다. 관건은 최태원 회장이 현금 1조 4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엔 여러 계열사를 수직구조로 거느린 SK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73%인데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키기엔 역부족인 숫자입니다. 때문에 SK 지분 매각은 최후의 수단이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 SK그룹이 보면 사촌 간의 경영을 하고 있어요. 경영권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7.7% 이하, 최소화 봐더라도 15% 이하 지분을 낮추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만 이미 최 회장이 지분 10%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걸 고려하면 추가 여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경영권과 무관한 비상장회사, SK실트론 지분이나 그림,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당장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낮은 만큼 SK 주가 향방도 불투명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SK 측은 또 정경유착이나 부정축제 등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할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3주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직접 한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덥수룩한 수염이 보입니다. 지난 24일 구속된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 검찰로 넘겨진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그동안 소주 10잔 정도를 녹차와 섞어 마셨다고 했습니다. 사고도 블루투스를 만지다 난 거라고 했습니다. 음주가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온 겁니다. 경찰도 사고 직후 김 씨가 현장을 떠나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땐 음주운전 혐의는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김 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걸로 결론 냈습니다.
또 김 씨가 소속사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호중 씨 대리 자수 지시한 혐의도 추가되는데 여전히 혼자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를 시켰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김 씨 등은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이후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운전은 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술잔에 입만 댔다고 하더니 나중엔 술은 마셨지만 소주 10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계속된 거짓 해명에 혐의는 늘어났고 여론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몇 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이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어땠을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거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가 기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해달라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결국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음주가 인정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그런 경우도 이미 그 실형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죄이기 때문에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사실 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김 씨는 특히 호텔로 도망쳐 오자마자 편의점에서 맥주부터 샀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법원 판단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측에 화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끝내고 타협점을 찾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하이브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나온 한 달여 전 기자회견과는 달랐습니다.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눈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기도 했었어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루 전 법원의 결정으로 하이브가 추진했던 어도어 대표직 해임이 무산됐고 오늘 임시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심정을 꺼냈습니다.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겹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물이 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민 대표의 행동에 대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배임은 아니다라고 봤는데 민 대표는 배신이란 단어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그 집단이 아니고 그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더 척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배임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이브에 타협하자고도 얘기했습니다. 한 달 이상 이어온 갈등 분쟁을 끝내고 화해를 제안한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게 뉴진스를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쿄돔을 6월에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반을 연말에 또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이런 기회와 가치를 과연 날려야 되는 건가? 다만 민 대표의 화해 제안에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인천의 한 구원파 계열 교회입니다. 피해자는 양손이 묶여 있었고 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서 왜 죽어요? 병원에 가서 죽었죠. 교회는 학대는 없었고 애초 아이 몸이 안 좋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건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 놔야지만 애가 자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이 여학생을 돌봤다는 50대 여신도 휴대전화에서 양손이 묶인 피해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진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이신도가 지난 3월부터 5차례 학대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신도들은 교회와는 관련 없고 특정 개인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때렸으니까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또 의료대란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병원을 가서 왜 4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못 받았냐 이거죠. 국가 의료 대란이었어요.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조직적인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교단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 딸이자 교회 합창단장인 박모 씨가 통화와 문자로 학대 상황을 보고받은 겁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위치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심받고 있다. 교회 해명과 달리 경찰은 박 씨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증거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내도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를 앞에 두고 차를 빼달라는 여성과 차주인 남성이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 남성, 전직 보디빌딩 선수입니다. 말다툼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냅다 주먹질을 시작하더니 위에서 누른 채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고 발길질합니다. 남성의 부인이 말려보지만 분이 덜 풀렸는지 아예 우통을 벗고 침까지 뱉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또 마주칠까 무섭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아니잖아요. JTBC 보도 이후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자신과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과가 여럿이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숙박업소 계산대 앞에 20대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계산대 창구로 몸을 바싹 붙입니다. 숙박업소 주인의 시야를 가린 겁니다. 뒤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그 사이 여자아이들 4명이 숙박업소 안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4명 모두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20대 남성 A씨와 B씨는 소셜미디어로 술과 담배를 사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숙박업소에서 강제로 피해 학생들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B씨는 며칠 뒤 피해 학생 중 1명을 따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한 달 만에 A씨를 붙잡아 구속시켰습니다. 그 사이 B씨는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광진경찰서에 체포됐습니다.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각종 성범죄 등 그동안 적발된 범죄가 1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B씨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오늘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죠. 한 연구원이 1살부터 6살 아이들 니코틴 검사를 해봤더니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컸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최대한 이제 아이들 앞이나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씻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죠. 흡연자 가족이 있는 어린이는 간접 흡연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최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1세에서 6세 어린이 111명의 머리카락 속 니코틴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이 샘플에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모발에 니코틴이 얼마나 축적돼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목은 가까이에서 잘라 무게를 재고 시약을 넣어 니코틴을 녹여냅니다. 넣어서 하루 정도 방치를 해야 돼요. 니코틴이 그쪽에 이제 녹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검사 결과 담배를 피우는 가족이 없는 어린이는 머리카락 1mg당 평균 0.035 나노그램의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반면 흡연 가족이 있는 어린이 니코틴 농도는 모발 1mg당 0.096 나노그램으로 흡연 가족이 없는 어린이의 3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다른 검사에선 어린이 1명의 니코틴이 흡연자 수준으로 매우 많이 검출됐습니다. 담배 냄새는 사라져도 유해 성분이 흡연자의 옷과 몸, 벽이나 가구 등에 흡착했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나와 아이의 피부와 호흡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해 물질들이 내 혈액에 돌아다니면서 내 몸에 흡수돼서 다시 날숨으로 또 땀으로 분비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몸을 접촉하는 이제 자녀들 3차 간접흡연이 결코 또 위험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이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이렇게 담배가 몸에 나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끊기는 어렵고 대신 몸에 덜 해롭다며 타르가 1.0mg 수준으로 적게 들었다는 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제 피우면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은 유해 물질을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습관 때문인데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타르 1mg. 타르가 적게 들었다고 광고하는 담배들입니다. 3mm를 피면은 뭐라고 가래가 낀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헛기침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1mm 피우면 조금 순한 느낌이 나요.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좀 이제 저타르. 하지만 저타르 담배가 몸에 덜 나쁜 건 아닙니다. 저타르 담배를 피울 때 일반 담배보다 더 세게 깊이 흡입한다.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된다고 응답한 흡연자들이 많았습니다. 체내에 필요한 니코틴 양을 채우기 위해 보상 행동을 하게 되니 결국 비슷한 양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측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타르 담배엔 대부분 천공, 즉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유해 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기계에선 구멍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와 농도가 희석됩니다. 하지만 실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이 구멍을 입술로 물거나 손가락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유해 성분이 표기된 수치보다 더 많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 습관을 반영해 실험한 결과 표시된 숫자보다 많게는 95배의 타르를 흡입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담배 필 때 1분의 1회, 2초 흡입이 측정 기준이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담배 속 유해 물질의 종류와 함량을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담배 유해성,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될 우려가 크다. IS 인텐서 방식이 훨씬 더 정확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그 여성과 여성의 딸까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며 경찰 추적을 피했는데 마지막 검거되기 직전의 모습,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백발의 남성이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뒷짐을 진 채 두리번거리고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차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핍니다. 1분 뒤 경찰차가 같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사복경찰관 3명이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6분 서울 대치동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친 60대 남성입니다. 어머니인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 딸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숨졌습니다. 처음에 앰뷸런스 2대가 오더니 막 들것을 들고 막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턱걸이 있으니까 경찰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남성은 60대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과 8km밖에 안 떨어진 지하철역 부근을 서성이다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공원 옆 하천으로 뛰어내렸지만 결국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우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네, 거기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한 뒤 태연하게 목격자인 척 범인이 도망간 방향을 알려주고 심지어 같이 따라가기까지 한 남성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잡고 보니 전과 21범의 상습범이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사람들 사이 한 여성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봅니다. 옆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소매치기범이 도망간 곳을 알려준 겁니다. 여성이 뛰어가자 따라갑니다. 얼마 뒤엔 피해 여성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전화했어요? 아니, 내 지금 가서 열차 타는 거 보고 지금 했는데 그 사람 시간만 버리고 왔어. 지금 여기서 도난 신고하고 경찰서에 여기 와 있거든요. 다쳤다고도 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넘어졌는데. 위험하게 왜 쫓아가셨어요? 그러다가 해코지 당하시면 어떻게 그냥 가다 보니.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잡고 보니 바로 이 남성이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전과 21범에 절도만 19번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2달이 채 안 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잡힐까 두려워 지갑을 주운 척하며 맡겨놓고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붙잡히기 전엔 지하철 9호선에서 또 지갑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한 마트 주차장에 쌓아둔 부탄가스 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주변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앞 공터에 불이 붙었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이어지고 그때마다 불길은 번졌다 줄었다를 반복합니다. 타닥거리는 소리는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소리 컸죠. 빵빵했죠. 완전히 무슨 불꽃놀이 하듯이.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산 강서구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불을 끄고 나니 바닥엔 시꺼멓게 탄 깡통들이 널렸습니다. 바닥에 약간 병처럼해서 굴러다니는 것들 부탄가스입니다. 폭발음과 타닥거리는 파열음은 모두 이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불은 하필 마트 앞에 쌓아둔 부탄가스 더미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스통 수백여 개가 연달아 폭발했고 이리저리 튀고 날아갔습니다. 주변 10여 대 차량을 덮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부품이 녹아내렸습니다. 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나왔습니다. 바로 길 건너 대단지 아파트라 100여 건 가까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쌓아둔 부탄가스가 모두 타고 나자 연료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더니 불이 나기 10분 전쯤 한 남성이 부탄가스 근처에서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스통 근처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 건 상식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른바 이 팀장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 국보 숭례문도 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밤중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낙서를 한 임모군입니다. 그 옆으로 흰색 차가 지나갑니다. 낙서를 하라고 시킨 이른바 이 팀장 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낙서를 하는 걸 보려고 직접 간 겁니다. 범행 이유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낙서시킬 이유 뭡니까?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요? 조사 결과 강 씨의 낙서 지시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15살 A군에게 숭례문 등에 낙서를 하면 현금 4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A군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임모군은 실제로 낙서를 했습니다. 강 씨 등 모두 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모두 8개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등도 공유됐습니다. 배너 광고를 올려주겠다고 광고하여 다수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강 씨는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망갈 계획까지 했지만 5개월 만에 전남 여수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8개를 폐쇄하고 이들의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동해안 일대의 해안 침식을 막는다며 해송 77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근거로 자리를 잡는 바람에 대부분 말라 죽어가고 있고 그나마도 침식을 막는 게 아니라 되레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삼척 맹방 해변입니다. 바다 바로 앞에 어린 나무 군락이 보입니다. 해송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절반 가까이 말라 죽기 직전입니다. 투자를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으로서 보시기에 잘할 수는 있다. 반은 죽고 반은 다 살 수는 없는데. 삼척시가 해안 침식을 막겠다며 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2,600만 원을 들여 백사장의 해송 77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서희채에 이 식물 심는 것이 아니라면 심으면 백발백중 뭐 좋게 말해서 임상 실험해 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예산 낭비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침식을 막겠다고 했지만 되려 침식을 앞당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송을 심는다며 모래를 잡아주는 사구식물을 모두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쌓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사구식물들이 있는데 이 사구식물들은 키가 작아요. 아, 이 바람을 얘네가 막아서 이 안으로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지금이라도 다 베어버리거나 뽑아버리는 게. 강원도는 타당성 평가를 거친 만큼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평가 근거 자료가 맹방 해변과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해송의 생육 적합도를 조사하면서 해변이 없는 태백시 기상 자료를 가져다 쓴 겁니다. 물서 측 말로는 이게 삼척시 자료가 없어서 가장 인근이 태백이다 보니까 태백시 자료로 작성을 했다. 전문가들은 조사 여부와 별개로 해안가 생태 시스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안에 대한 식생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절대 저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해안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고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나무만 말라 죽고 있는 해송 심기. 탁상 행정 대신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꼼꼼하고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이한초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소식입니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현장 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송 참사가 일어난 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쌓은 부실한 임시 제방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는 8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 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핵연료 잔해, 데브리를 처음 꺼내기로 했습니다. 880톤 가운데 먼저 3g만 시험 삼아 꺼낼 예정인데 일본 정부 약속대로 30년에서 40년 뒤에 원전 폐로가 가능할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흡사팔처럼 생긴 기계장치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치 끝엔 작은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한 데브리로 불리는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8월부터 이 장치를 이용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를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총 880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당초 2021년에 로보팔 등을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등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시범 제거조차 3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8월에 핵연료 시범 제거에 들어갑니다. 3-4m 길이의 케이블을 늘어뜨려 경납용기 안쪽에 엉겨붙은 핵연료를 떼어내는데 목표는 3g에 불과합니다. 핵연료 잔해를 모두 없애야 오염수가 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두 제거할 수 있을지조차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30-40년 뒤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은 건데 5달 남은 미국 대선에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뉴욕 시민 12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제기된 혐의 34개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유죄를 인정받은 것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무죄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It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몰아낼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했습니다. 7월 11일 트럼프 형량이 선고되는데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선 결과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근소하게 앞서왔는데 트럼프 지지자가 일부 이탈할 경우 미미한 격차로 승부가 갈리는 주요 경합주 판세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거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항소심 재판 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 공영방송 PBS는 이미 강하게 형성된 트럼프에 대한 여론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TBS는 현재 2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대로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여기는 호출부호 HLST, TBS 교통방송입니다. 지난 1990년 6월 11일 TBS는 첫 정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걸로 시작해 외연을 넓혔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정치 편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새로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권이 바뀐 뒤 TBS는 뉴스공장을 폐지했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서울시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상업 광고를 못하는 TBS로선 방송을 이어갈 길이 막혔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3개월 지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250명의 직원들 처지를 생각해 회사가 자립할 시간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TBS의 남은 돈은 20억 원, 2달치 인건비 정도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사라지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TBS 직원들은 6월부터 급여를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8월까지는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그 이후엔 답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남은 사람들도 끝까지 하여튼 저희 방송 최선을 다해서 지켜낼 거고요. 그 사이 민간 투자를 받거나 시의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화야구가 요즘 무섭습니다. 어제는 노시환 선수부터 베테랑 김강민 선수까지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15대0 대승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전 최하위로 떨어졌던 두 팀이 정말 맞나 싶은데요. 최원호 감독의 퇴진 직전부터 바람을 탄 듯하더니 오늘은 6연승에 도전합니다. 새 감독 선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사령탑 후보로 면접을 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경문 감독 유력설이 떠올랐습니다. 류중일, 선동열 감독 역시 후보로 거론됐었죠. 6월부터 하나와 동행할 사령탑은 과연 누가 될까요? I want the team to be aggressive. I want the team to absolutely brave when they have the ball, when they make a decision, and absolutely aggressive when. 바이에른 뮌헨의 새 사령탑, 콤파니 감독의 축구 철학 어떤가요?
이전의 투헬 감독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뒤로 물러서는 수비보단 앞으로 나아가며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김민재 선수. 콤파니 감독의 철학과 김민재의 축구 스타일, 왠지 좀 겹치는 것 같죠? 콤파니 감독 선임에 맞춰 영국 언론 미러가 미넨의 다음 시즌 베스트 11을 예상했는데 김민재는 다이어를 밀어내고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를 더욱 기대하게 되네요. 다시 맑게 드러난 한 해과 함께 5월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6월은 비 소식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에, 아침에는 충북 북부와 강원도,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북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양이 내리진 않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특히 일부 강원도에는 쌀아구박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이들 지역은 일요일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거나 일찍 그치는 지역들은 낮 동안 햇살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를 넘어서면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지만 대체로 오늘보다 더위가 덜하겠고요. 특히 강릉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